자,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받고 그 다음에 실행을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게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볼까요? 그렇죠. 임의 경매가 담보권 실행 경매이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임의 경매가 훨씬 좋은 거고 편한 거니까요. 이제 저당권과 용의권과의 관계입니다. 교재는 413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는 지난주에 본 거예요. 자, 413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당권과 용의권과의 관계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칠판 한번 보시죠. 일단은 저당권이 실행되면요.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저당권이 소멸됐다고 해서 채권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당권이 소멸됐다는 말은 채권은 그대로 있고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자기가 살면서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줄 거예요? 아직 2년 계약했는데 1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1년 사는데 살면서 세입자가 보증금 달라 그러면 줄 거냐고 여러분은. 안 주죠. 기간이 끝나서 임차권이 소멸해야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저당권이 소멸해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순위 확보하는 효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당권이 등기에서 소멸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유지되면서 경매되었을 때 저당권이 유지되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치 임차권이 존속되는 동안에 임차인이 보증금 달라고 청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두 번째, 저당권 중에서 일단은 경매되면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중에서 최선순위의 저당권이 소멸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제일 빠른 순위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 되어서 후순위자는 전부 소멸한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저당권과 용의권과의 관계가 아주 쉽게 풀립니다. 속칭 이걸 우리는 권리분석이라고 하는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경매가 되면 어떤 권리는 소멸하고 어떤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는지에 대해서 이 저당권과 용의권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경매됐을 때 어떤 권리는 소멸하고 없어지느냐, 또 어떤 권리는 낙찰받는 사람이 그대로 인수하느냐, 그걸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게 이 단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당권은 어차피 소멸하는데 담보물권이니까 우선변제 받으면 되고, 그럼 거기에 있는 용익물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소멸하기도 하고 인수되기도 한다. 그럼 사례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시가 5억이고 경락대금, 매각대금이 3억입니다. 등기인데 순위번호, 사항란 이렇게 있죠. 자, 1번이 전세권자 갑이에요. 5천만 원 있고, 2번이 저당권자 을, 얘도 5천. 3번이 저당권 5천. 4번이 전세권 5천. 5번이 저당권 5천. 이렇게 갑을병정 무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5명이 지금 권리자로 등재가 돼 있어요. 등기상. 근데 요것만 하면, 요것도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좀 더 복잡하게 나와야 되는 게 임차인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임차인이 들어갈 때 임차인은 등기에 기재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임차인은 뭘 가지고 따지냐면 확정일자 플러스 대항력인데 그 중에서 경매로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얘는 우선변제 순위를 얘기하는 거고 대항력을 가지고 따져주는 거예요. 전입일자 가지고. 그럼 전입일자 임차인 A라는 사람은 얘보다는 나중이고 얘보다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로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럼 A라는 사람은 갑보다는 전입일자가 빨라요? 갑이 등기한 날짜보다 A가 전입한 날짜가 빨라요? 늦어요? 늦죠? 네, 전달이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임차인 B라는 사람은 대항력만 있어요.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대항력 전입일자 가지고 따진다 그랬죠? 전입일자가 을이 등기한 날짜보다는 뒤지만 병이 등기한 날짜보다는 빨라요. 여기서부터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하면 요거는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그러면 임차인 하나 더 넣죠. C. 얘도 대항 요건만 갖추고 있습니다. 또 있네요. 임차인 D. 얘는 확정일자 플러스 대항력 갖추고 있네요. 자, 그랬을 때 경매되면 어떤 권리는 소멸하고 어떤 권리는 인수되느냐. 그걸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경매되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당권은 전부 다 소멸시키죠. 자, 얘가 실행했어요. 얘가 경매를 신청한 거야. 얘가.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당권은 전부 소멸한다. 그럼 이거 소멸하죠? 또 저당권 어디 있어요? 3번 있죠? 얘도 소멸하죠? 또 어디 있어요? 2번 있죠? 이렇게 다 소멸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중에서 제일 선순위 저당권은 어떤 거? 2번이죠? 선순위 저당권. 얘 밑으로 전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당권 소멸인데 소멸하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게 얘죠? 얘 밑으로 다 소멸. 그러면 얘 밑으로 다 소멸이니까 다 소멸. 임차권도 다 소멸하는 거예요. 쉽죠? 무조건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지 마찬가지야. 얘가 경매를 신청해도 마찬가지고 얘가 신청해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여기서 얘가 신청했지만 얘보다 밑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얘가 신청했어도 최선순위 저당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얘를 우리는 말소 기준권리라고 하고 결국 얘보다 빠른 거는 누구예요? 갑하고 A잖아요. 그죠? 얘 둘은 인수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요 2번 저당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소멸의 기준. 제일 빠른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다. 걔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인수된다. 그럼 인수된다는 말은 A 임차인하고 전세권 갑이라는 이 사람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나고 얘는 쫓겨나는 거고 임차인도 전부 쫓겨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떻게 찾는다?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배당받는 것도 차차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소멸하는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 소멸했으니까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가겠죠. 그쵸? 그럼 한번 배당 받아볼까요? 배당 순서 한번 짜볼까요? 배당표를 한번 만들어봐요. 배당표를 만드는데 이건 원래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1번 누가 받아야 돼요? 전세권 을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얼마 받아요? 5천 받잖아요. 5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받아요? 임차인이 얘가 우선 변제권이 없네요. 아쉽게도. 확정일자가 없어서. 그죠? 우선 변제권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받아야 돼요? 을이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병이 5천 받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이 받네요. 얼마? 5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가 확정일자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 있네요. 얼마? 3천. D가. 다섯 번째로 누가? 무가. 얼마 받아요? 그럼 1억 5천에 1억 8천, 2억 2천. 됐네요. 3억 가지고. 그죠? 경락대금 3억이니까. 다 받죠, 얘네들? 못 받으면 나머지는 이제 얘네들 일반 채권으로 받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없이. 일반 채권으로. 배당순위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확정일자까지 바쳤다 그러면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있겠죠. 물론 그거 전에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최우선 변제권 먼저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일부만. 예. 근데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경매 됐을 때 그것만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어떤 분은 얘가 경매를 실행한다. 그러면 얘 밑으로는 소멸이고 얘 위로는 인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청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네. 누가 신청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에 원래 우리 교과서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일괄 경매권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우리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지위 그래요. 413페이지 있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죠.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얘가 돈을 빌렸네요. 그래서 등기사항으로 1번에서 저당권자 을, 2번에서 전세권자 병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밑에 지상권자나 임차인 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저당권자는 누구죠? 을이죠.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경매 실행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는 누구? 저당권 을이죠. 그럼 얘가 말소 기준 권리니까 얘네들은 전부 소멸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소멸하고 쫓겨나는데 그 중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은 배당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선 변제권 없으면 얘는 배당도 못 받는 거고. 당연히 얘는 지상권자는 뭐 보증금을 내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전세금처럼.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이 소멸되는데, 예? 소멸되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은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죠? 그럼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아닌 제3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세권자 병이나 지상권자나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저당권이 실행되면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권리가 소멸되니까 쫓겨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당 부동산까지는 이해했어요. 이건 저당 부동산이고 제3자가 취득했어요. 뭘 취득했냐면 이걸 취득한 거예요. 제3자가 뭘 취득했어요? 용의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용의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당 부동산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만 이전받은 양수인도 사용수익권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저당 부동산의 제3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경매되면 전부 쫓겨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라는 개념 이해하셨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자로서 저당권자 설정자 아닌 제3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사람. 어떤 사람? 저당 부동산의 양수인 또는 저당 부동산의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경매되면 쫓겨나는데. 그럼 경매 안 되게 지금 얘가 왜 경매하냐면 얘한테 빌려준 돈을 못 받으니까 경매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값 받으면. 대의변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매자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매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매예요. 이거는 뭐죠? 팔매. 요거는 살매. 이게 왜 살매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넉사자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이게 왜 팔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매. 팔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산다는 거예요. 판다는 거예요. 지가 낙찰받으라 그 말이에요. 니들이 사는 사람이니까 니네들이 그냥 낙찰받아 그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낙찰 받으라는 법이 있어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조작을 좀 하는 거죠. 쓸데없이 유치권 같은 거 신고 딱 해놓고. 그래서 경쟁자를 좀 물리치는 작업을 좀 하겠죠? 경매 입찰 방해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어쨌든 경매에 참여할 수는 있다. 낙찰을 받으면 좋죠. 세 번째, 그나마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대위 변제하든지 아니면 경매인이 되든지. 이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뭐 하는 거죠? 비용 나왔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위 변제했을 때 변제기 도래 후에 한해서 대위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물상 보증인이 대위 변제할 수도 있죠. 물상 보증이 누구예요? 채무자가 지금 갑인데 갑의 형님이 자기 집으로 담보를 제공한 거예요. 그럼 형님 입장에서는 대위 변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대위 변제할 때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 1년분에 하나는 금액만 주면 돼요. 아까 우리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이죠? 그 전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손해배상은 1년분에 한해서만 대위 변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3년치 손해배상이 있었다 그러면 3년치 다 갚아야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당연히 다 갚아야 되고. 자, 이게 제3 취득자의 지위. 그 다음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자는 점유를 합니까? 못 합니까? 점유 안 하죠? 점유 안 하니까 점유를 빼앗길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방해 제거 청구만 할 수 있죠. 자, 요게 산이고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그럼 을이 저당권자예요. 나무에 대해서 저당권 취득할 수도 있나요? 그게 임목저당이에요. 임목저당. 자, 그런데 갑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요 나무를 갖다가 요렇게 어떻게 했어요? 뽑아왔어요. 이걸 뽑아왔다 표현하지 말고 저당 목적물의 분리 반출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저당 목적물의 분리 반출. 그리고 담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나무를 여러 개를 가져왔으면 갑이 잘라서 뽑아왔다. 즉 저당 목적물을 분리해서 반출시켰다면 담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면 저당권자는 갑을 상대로 해서 달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는 못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죠? 이때는 담보물 보충하라.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부족해졌으니까 담보물을 보충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나무를 심든지. 아시겠죠? 요걸 담보물의 보충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는 그림은 1번이 저당권 을이고요. 2번이 저당권 병인데 을이라는 자의 피담보 채권은 이미 소멸됐어요. 얘 채권이 소멸한 거라고요. 그럼 이 저당권은 말소해야 되겠죠? 그럼 소유자가 당연히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음을 이유로 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겠느냐? 병이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을은 돈 받았어요. 받자마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부종성으로 저당권은 소멸한 건데 말소 등기만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소유자도 아니고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게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래서 후순위자가 이렇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 선순위 등기는 이미 소멸한 권리잖아요. 근데 등기가 지금 돼 있는 것 자체가 이른바 해로운 등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유예 등기의 말소 청구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예요. 아시겠죠? 유예 등기 말소 청구. 자, 그 다음에 담보물의 부족이 발생했으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거나 또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즉시 변제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손배청과 즉시 변제 청구권은 같이 행사해도 되지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다른 권리와 같이 행사할 수가 없다. 그 그림입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하면 동시에 손배청은 안 돼요. 담보물 보충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변제 청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즉시 변제 청구함과 동시에 기한의 상실을 이유로 해서 즉시 변제 청구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보충 청구는 다른 권리와 동시에 행사하지 못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저당으로 갑니다. 416페이지 가보시면 특수저당에서 근저당 나오죠? 네. 칠판을 보시고요. 지금 갑과 을 사이에 기본 계약을 체결해서 채권 최고액은 7억 원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중간에 요 그림이 흐린데 보여요? 네. 여기 뭐냐면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래대로 저당권만 있다고 하면 갑이 요 날짜 5월 1일자에 1억 원을 빌려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근데 6월 1일자에 돈을 더 빌렸어요. 2억 원을 빌려가지고 피담보 채권액이 이만큼 됐어요. 그럼 저당권이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가 5천만 원 갚아서 1억 5천이 됐어요. 1억 5천 됐어요. 그럼 이건 7월 1일자. 이런 식으로 피담보 채권액이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갖고 해가지고 채권액이 어떻게 돼요? 증감 변동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번 갈 때마다 돈을 더 빌리고 돈을 더 갚고 빌리고 갚고 이렇게 하면 번거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렇게 그 돈 빌리고 갚을 때마다 저당권 등기하지 말고 번거로우니까 일정 기간을 정하자 이거예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래서 결산하는 시점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갚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근저당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거예요. 네. 마이너스 통장 한도액 1억으로 잡아놨다 그러면 1억 범위 내에서는 아무 때나 돈을 빌리고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근데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담보 자체를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하는데 한도액을 정해놓고 대출 한도액을 정해놓고 아무 때나 돈을 빌리고 갚아도 된다. 다만 한도는 초과하지 못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는 거죠? 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근저당이라고 한다. 뿌리가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근자가 뿌리 근자. 그러면 얘는 일반 저당권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 한순간에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 그래도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됐는데 돈을 다 갚은 상태여서 빚이 없는데 근저당은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즉 뭐가 완화되고 있다.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하는 성질을 뭐라 그래요? 부종성. 그 부종성이 근저당에서 완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잘 보이나요? 이쪽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부종성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근저당은 장래 발생할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한다라고 표현해요. 즉, 이 시점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할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하고, 그럼 그 중간에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 소멸하지 않고 그래서 부종성이 완화되고 있다가 결산기에 피담보 채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면 이때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근저당 설정할 때는 당사자 간에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근저당 설정 계약했을 때 여기서 근저당 설정이라고 나온 저거 있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근저당 설정, 근저당 취지의 등기라고 해요. 취지라는 건 뜻이에요. 이게 근저당 설정이라고 제목 붙이는 거를 무슨 등기? 취지의 등기. 그 다음에 요 7억 원이다. 한도액, 대출 한도액이죠. 요 7억 원을 우리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 최고액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리금 외에도 손실비용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뭐는 1년분에 하나인다? 손해배상은 이행기 도과 후 1년분에 하나인다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저당권에서. 근데 근저당에서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전부 들어가는데 실행비용만 빠집니다. 이자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다 담보돼요. 저당권에서는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되는데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전부 다 담보예요. 1년분에 하나지 않습니다. 다만 뭐만 빠진다? 실행비용만 빠진다. 이해되셔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은행이 이렇게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다수 그냥 대출 한번 해주고 근저당 설정해요. 네? 그럼 이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장래 발생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대출 한 번밖에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다 근저당 쓰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 저당권을 쓰게 되면 손해배상이 이행기 도과 후 1년분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손해배상 1년분밖에 못 받는데 얘는 1년분이든 10년분이든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당연히 근저당으로 가야죠. 그렇죠? 이자 장사하는 데가 은행인데 예? 여러분 예금하면 몇 프로 줘요? 이자를? 1%? 근데 대출하면 몇 프로 받아먹어요? 3%? 그럼 예금하고 대출 금리가 다르죠? 그걸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은행이 먹는 그 마진이 그거예요. 예금하고 대출하고 그 마진.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런 은행, 이자 장사하는 은행이, 그죠? 당연히 돈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당권은 손해배상이 1년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근저당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저당권 등기는 본 적이 없어요. 책에서 말고는. 다 근저당이에요. 다 근저당. 뭐 때문에? 손해배상 1년분 제한 때문에 저당권에서는. 자,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은 저당권이라면 피담보 채권액은 1억 원으로 기재해야 되겠지만 근저당으로 갔을 때는 뭐로 기재하죠? 예? 채권 최고액으로 기재하죠. 1억 2천 잡는 거예요. 은행은. 그럼 그 2천만 원은 왜 더 업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손해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해배상 때문에. 그래서 실제 빌려든 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최고액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최고액을 잡는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캐피탈 같은 데는 금리가 얘네들은 막 20% 막 18% 이렇게 하죠? 그럼 얘네들은 1억 빌려주면 얼마 잡아야 돼요? 예? 채권 최고액 1억 6천, 7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금리가 세니까 걔네들은.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서는 금리가 낮으니까 요만큼만 잡아도 충분하는데 제2금융권이나 사채로 가게 되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이. 그럼 이렇게 채권 최고액을 잡아놨을 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예? 우선 변제의 한도, 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한도다라는 거예요. 배당의 한도.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 잡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만 받을 수 있다? 네, 그 이자가 10년치든 100년치든 상관없어요. 얘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거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 근저당도 1번 근저당 A, 2번 근저당 B가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얘가 이제 1억 원, 1억 채권 최고액이 채권 최고액이 1억이다라고 해요. 그럼 부동산이 2억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담보 가치는 얘가 1억을 우선 확보했으니까 나머지 1억의 담보 가치가 남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얘도 5천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겠다라고 들어갔는데 얘가 이 한도를 초과해서 받아버리면 얘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채권이 많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여기까지다라고 공시를 해줘야 후순위자가 안전하게 믿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전달이 됐어요?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1억 원 빌려주면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 되고 뭐 이 정도 되는데 실제 최고액이 1억 2천인데요. 실제 빌려준 금액은 일반적으로는 얼마겠어요? 이거보다 금액이 적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초과하는 경우가 생겨요. 2억이 나왔어요. 실제 금액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이랬을 때가 문제예요. 그럼 은행은 실제 금액을 2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고액만큼만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의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채권 최고액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지 채무자가 책임져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2억 이거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채무자가 책임져야 될 금액은 실제 금액이지 최고액만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채무자가 책임져야 될 금액은 실제 금액 전액이지만 채권 최고액,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될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서 근저당 등기할 때는 반드시 등기에 들어가야 돼요. 요거 안 들어간 등기는 전부 무효입니다. 어떤 거예요? 취지에 등기하고 채권 최고액.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문제는 왜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봐봐요. 지금 1번 근저당 A, 2번 근저당 B인데 얘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얘가 후순위자를 받는데 이만큼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얘가 받을 몫은 떨어지죠. 근데 이 상태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얘가 받을 몫은 많아지죠. 그러니까 후순위자인 이해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확정을 시키느냐, 어느 지점에서 확정을 시키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후순위자 입장에서는. 앞에서 덜 가져가야 자기가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러면 결산기를 정해놨으면 결산기 도래 시점에 그 시점에 채권액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인데 중간에 기본 계약을 했을 때 그 기본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지하는 시점이 확정 시점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거래하다가 계약 해지한다. 그러면 그 해지 당시의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이에요. 채권액이.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의 채권액은 계속 증감 변동하니까, 변하니까. 이해되셔요? 자, 문제는 요겁니다.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예를 들어 얘가 경매를 신청해요. 얘가. 그럼 경매 신청 시점부터 매각, 대금, 완납 시까지 낙찰되어서 경매 신청해서 누군가 낙찰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보면 시간이 진행하는 거죠. 그럼 피담보 채권액은 늘어나요? 적어져요? 시간이 가면 손해배상하고 지연배상이 다 붙잖아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은 증가할 거예요. 그럼 이자가 경매를 신청한다는 말은 이제 이 시점에서 나는 여기서 확정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겠죠. 문제는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자는 어쩔 수 없이 얘가 신청하든 저당권은 전부 소멸되죠. 경매되면. 그러면 이놈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가 소멸되고 경매되면 저당권은 소멸하니까 얘가 소멸되면 얘도 배당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했죠. 그럼 얘 입장에서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선순위자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점은 매각대금 완납시로 해준다. 경매 신청한 사람은 신청 시점이지만 그 사람 얘가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이 사람은 더 아직도 그냥
자기 채권을 늘리고 싶은데 얘 때문에 지금 배당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얘 때는 매각대금 완납 시점이 이 사람의 의사에 부합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해당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그 시점에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지만 그로 인한 선순위자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점은 언제? 매각대금의 완납 시. 됐죠? 네. 자, 공동저당까지 가야 돼요. 자, 칠판 보시고요. 토지도 갑이고 건물도 갑입니다. 지금 두 개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8천만 원 빌려준 거예요. 이것도 1억은 아니에요. 이게 계산상 준비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을이 8천만 원을 빌려주고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8천만 원짜리, 건물에 대해서도 8천만 원짜리 저당권 두 개를 취득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은 하나인데 저당권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저당을 잡는 겁니다. 그럼 저당 목적물은 몇 개? 두 개예요, 두 개. 토지 하나, 건물 하나. 목적물이 두 개죠? 저당권은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토지 등기부에도 저당권 들어가 있고, 건물 등기부에도 저당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8천만 원 빌려줘 놓고, 토지, 건물 양쪽에서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보면 갑 토지와 갑 건물이에요. 별개 부동산이죠? 네. 여기에 을의 저당권, 을의 저당권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8천만 원으로. 그럼 채무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등기상에 을, 병, 정으로부터 빌린 돈 총 금액은 얼마예요? 네? 5천에 4천 더하면 9천이죠. 9천에 8천 더하면 1억 7천. 거기다 또 8천 더하면 안 되죠. 8천만 원밖에 안 빌린 거예요. 그런데 등기는 8천짜리 저당권이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총 빌린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걸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을이라는 이 공동저당권자는 토지에서 얼마를 받고 건물에서 얼마를 받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두 개 합쳐서 8천만 원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이 토지만을 담보 잡았다라고 하면 얘는 배당을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한 번에 다 받아야 되는데 양쪽으로 잡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서 받으면 되고 여기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서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동저당이 유리해요? 아니면 단독저당이 유리해요? 그렇죠. 담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채권 회수가 안전해지니까. 그랬을 때 배당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이걸 동시배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을 다른 시점에 할 수 있다. 이 중에 하나 먼저 하고 받고 모자라면 여기서 받자. 이런 식으로 순차 다르게 시점을 잡아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걸 달을 이자 써서 이시배당 그렇게 표현해요. 어떤 거든 선택할 수 있는데 동시배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갑 토지에서 경매 대가가 1억 원이에요. 을 토지에서 경매 대가가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씩 받으면 돼요?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으라 그랬죠? 8천만 원을 얘와 얘의 비율에 의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1대1의 비율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어요? 4천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매 대가에 비례한다. 그럼 이거 계산 문제잖아요. 네. 유일하게 민법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가 이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계산 공식은 갑 토지의 경매 대가 플러스 갑 건물의 경매 대가 분의 갑 토지의 경매 대가 곱하기 채권액 8천.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괜찮아요. 핸드폰 꺼내시고 계산기 띄우세요. 약분하는 걸 알려드렸더니 그건 계산 편하게 하라고 하는 건데 약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포기하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자, X 토지의 경매 대가가 1억 원이고 Y 토지의 경매 대가가 2억 원이다. 예? 그러면 그 중에서 X 토지에 대한 경매 대가 1억 원, 공동 저당권자 채권액은 9천만 원이다. 해서 해보세요. 1억 더하기 2억 하면 얼마예요? 3억이죠? 3억을 1억 원으로 나눠야 돼요. 1억 나누기 3억. 아, 그러지 말고 1억 곱하기 9천만 원 해봐요. 1억 곱하기 9천만 원. 계산을 지금 해보시라고요. 1억 곱하기 9천만 원. 아니, 분자하고 얘하고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모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 얘하고 곱하라고요. 9천만 원 곱하기 1억. 숫자 너무 커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하나. 9천만 원이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요만큼 빼죠, 같이? 그럼 100 곱하기 90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럼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9천 나왔죠? 3억이, 이게 합치면 3억이잖아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해서 요만큼 빼죠, 같이? 그럼 300으로 나눠요, 이제. 예? 9,3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예? 잘못 계산했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숫자는 못해. 아니, 근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숫자로 하면 1대 2의 비율, 즉 3분의 1, 3분의 2의 비율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9천 하면 3, 3은 9, 3이 6, 6천이잖아요. 6천, 3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곱하시라고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똑같이 빼시고. 하시겠죠? 도움이 될까 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회당. 다른 시점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다 그래요. 자, 먼저 갑토지의 배당이 들어갔어요. 네? 그럼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토지의 배당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을이 8천만 원을 배당을 받죠. 그죠? 그럼 얼마 남아요? 이제 각각 1억 원이라 가정하고 2천이 남죠. 그럼 2천 남으면 얘가 2천을 받으면 돼요. 후순위자 2천을 받는데 얘는 얼마 받았어야 돼 원래? 4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선순자 때문에 동시배당하면 4천 해서 얘는 받아가는데 이거 먼저 들어갔으니까 얘가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천 남으니까 얘가 2천을 받으면 얘는 마이너스 2천이잖아요. 못 받은 돈.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2천 미수했으니까 미수금 2천 발생했으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다른 공동 저당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배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만 만약에요, 얘가 7천이라는 채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이제 8천 받으면 1억 원에서 8천 빼면 2천 남고 2천 받으면 얘는 마이너스 5천 된 거 아니에요? 네. 5천만 원 대위에서 들어가지만 이때는 동시 배당액을 한도로 해서만 대위할 수 있어요. 아까 동시 배당할 때 얼마라 그랬어요? 4천이라 그랬으니까 4천까지만 대위하는 겁니다. 못 받은 5천만 원 다 대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 지금 갑이나 갑토지, 갑건물이니까 둘 다 누구 거예요? 토지 건물은 채무자 소유잖아요. 그죠? 자, 우리 민법은 이렇게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는 채무자 소유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부동산이 전부 채무자 소유가 아닌 경우가 문제가 돼요. 요건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는 을이 8천, 병이 4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보니까 을이 8천, 정이 전세권 5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상보증인과 채무자가 각각 담보로 제공했고 공동저당권자는 채무자 거 물상보증인 거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물상보증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자 있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도 후순위자가 있는 거예요. 얘는 병이고 얘는 정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동시배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둘 다 채무자 거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동시배당하면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해서 받죠. 1억 떨어졌으면 각자 나눠가지고 4,000씩. 그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돈을 받아가야 돼요. 누구 소유 부동산? 그게 맞지. 물상 보증인은 말 그대로 보증 쓴 사람이고 실제 돈 빌리는 놈은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죠? 그럼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될 때 얘한테 먼저 달라고 해서 얘가 없으면 이쪽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얘한테 돈 받기 편하다 그래서 얘한테 하면 얘는 너무 억울한 입장 아닐까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우리 보증인과 관련해서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까 그냥 들으세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면 채권자가 얘는 좀 재산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재산이 간당간당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받아내기 편한 건 재산 많은 사람이죠. 얘한테 집행 들어가면 야, 너 나한테 오지 말고 돈 빌린 놈한테 먼저 가.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을 먼저 검색을 해라 라고 얘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상 맞는 거죠. 보증만 서준 사람한테 바로 강제 집행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채무자 있는데. 그래서 얘 먼저 털란 말이에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모자르면 물상보증인에게 오라.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돈은 제가 빌렸고요. 여러분이 보증 섰어요. 채권자는 저한테는 뭐라고 안 하는데 여러분한테 막 난리치면서 돈 달라 그러면 짜증나요, 안 나요? 저는 지금 배불리 먹고 있어요. 막 사치 부리고 있어요, 호화롭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 부동산 먼저 가는 겁니다. 문제는 20회당일 때예요. 20회당. 다 했어요. 순서 지금 보셨어요? 네. 자, 갑소유 부동산 먼저 실행합니다. 채무자 먼저 실행했죠. 그러면 여기서 배당이 일어나면 을이 8천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죠? 8천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병이 2천을 받고 나머지 모자란 2천을 을의 저당권으로 대위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둘 다 있을 때 다 같은 사람 소유일 때는 대위가 됐잖아요. 근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는 대위를 못해요. 반면에 먼저 실행했죠. 물상보증 거 먼저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을이 배당을 받죠. 여기서 먼저 이제 파란색으로 한 거예요. 얘하고 다른 거니까 실행해서 을이 8천을 받아갑니다. 받아가면 물상보증인이 어떻게 해요?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실행을 했어요. 보증인 거 먼저 집행을 했어요. 20회당을 할 때. 그럼 이제 공동저당권자가 8천을 가져가죠. 가져가죠. 그럼 2천 남으면 얘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돈 안 빌렸죠. 보증만 썼는데 지금 자기 부동산으로 빚 갚아줬네요. 누구 빚을? 채무자 빚을 지금 자기 부동산 팔아서 갚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얻은 이익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 얘가 저당권자, 공동저당권자의 자리로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얘한테도 후순위자 채권자가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대위에서 받아가면 얼마를 배당받겠어요? 대위하면? 얘가 8천 가져갔으니까 내 거에서 8천 가져갔으면 이놈 거에서 8천 내가 빼와야 될 거 아니에요. 8천을 빼오면 그 8천 중에서도 얘한테 못 준 돈 얼마? 5천이 아니잖아요. 2천 남았으니까. 2천 받았잖아요. 얘는 이미 2천 받았으니까 못 준 돈 3천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후순위자가 물상보증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가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서 얘가 대위해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얘가 압류를 합니다. 물상대위 하는 거예요. 순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 먼저 쓰고 오른쪽에는 물상 보증인 먼저 쓰는 거예요. 자, 동시배당하면 어쨌든 얘 먼저 털고 모자르면 여기도 가는 거예요. 그죠? 20배당했을 때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 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배당이 들어가면 이때는 물상보증인이 공동 저당권자를 대위할 수가 있고 후순위자가 거기에 대해서 압류해서 그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되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왼손으로 오른손 어퍼커트는 안 돼요. 왼손, 오른손잡이니까 왼손 약해요.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이게 찍는 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되고 되고. 이게 되면 후수자는 그거 잡아서, 후순위자는 그거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물상대야 한다. 안 되고 되고 그 다음에 붙잡아서 물상대야 한다. 안 되고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 돌려야 돼. 아시겠죠? 안 되고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 아시겠죠? 아바바 안 되고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 안 되고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 아시겠죠? 별짓을 다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